저는 65살 정혜수입니다. 30년간 교장 생활을 하다 은퇴한 지 이제 3년째가 되었죠. 젊은 시절부터 교육에 몸담아온 덕분에 나름대로 단단한 신념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은퇴 후에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역사 강의를 하며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내 박영선과는 결혼한 지 36년째입니다. 그동안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죠. 아들 우진이는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딸은 경기도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후에는 영선이와 단둘이 조용한 노년을 맞이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어요. 변화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선이가 갑자기 독서 모임에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나서 영선이가 많이 적적해했거든요.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다 보니 우울해하는 모습을 자주 봤었죠. 그래서 독서 모임이라는 새로운 취미 활동이 영선이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선이의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간편한 옷차림으로 지내던 영선이가 외출할 때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기특하다고 생각했죠.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가꾸려는 노력이 대견했거든요. 하지만 식탁에서의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네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들까지 서로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온통 독서 모임 이야기뿐이에요. 오늘 정말 좋은 책을 읽었어. 독서 모임 사람들이 얼마나 지적인지 몰라. 요즘은 이야기할 사람도 있어서 너무 좋아. 이런 말들을 반복하며 들뜬 표정을 짓죠. 더 이상해진 건 영선이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난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자꾸만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며 혼자 미소를 짓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뭔가 물어보려고 하면 얼른 화면을 끄고 별거 아니야라고 말해버리죠. 36년을 함께 산 아내의 이런 변화가 낯설기만 합니다. 마치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하나가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불안한 마음을 영선이에게 털어놓고 싶지만 괜한 의심을 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망설여집니다. 그런 의심을 품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저녁 영선이가 독서 모임에서 돌아와 코트를 옷장에 걸어두는 모습을 보던 중이었죠. 평소처럼 오늘은 어떤 책을 읽었어? 라고 물어보려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처음 맡는 향수 냄새였어요. 36년을 함께 살면서 영선이가 향수를 사용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잠깐 사용한 적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부터는 향수 같은 건 신경 쓸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코트에서 나는 이 낯선 향은 분명히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성숙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죠. 새로운 향수 샀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영선이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독서 모임에서 누군가 향수를 많이 뿌려서 옮겨온 것 같아. 별거 아니야. 그렇게 대답하며 얼른 코트를 안쪽으로 밀어넣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영선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감시하려던 건 아니었지만 자꾸만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식탁 위에 놓인 영선이의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기석, 독서 모임이라는 이름이 자주 뜨는 걸 목격했습니다. 기석이라는 이름이 처음엔 낯설었죠.
영선이가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도 주로 언니들이 어떻고 모임 분위기가 어떻고 하는 식으로만 말했는데 갑자기 구체적인 개인 이름이 등장한 거예요. 그것도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기석이라는 분이 누구야? 어느 날 저녁 제가 자연스럽게 물어보니까 영선이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더군요. 아, 우리 독서 모임 리더야. 정말 책을 잘 읽어주거든. 목소리도 좋고 해석도 깊이 있게 해줘서 모든 언니들이 좋아해. 그러면서 평소보다 훨씬 생생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영선이의 설명을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42살이라는데 정말 젊어 보여. 말솜씨도 좋고 다정해서 우리 같은 아줌마들한테도 정말 친절하게 대해줘. 영선이가 이런 말을 할 때의 표정이 마치 10대 소녀처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기석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2살이면 저보다 23살도 더 어린 남자인데 영선이가 그 사람 이야기를 할 때의 표정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단순히 독서 모임 리더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선이의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알림음에 더욱 신경이 쓰였어요. 기석 독서 모임이라는 이름이 하루에도 몇 번씩 화면에 떴고 그럴 때마다 영선이는 급하게 핸드폰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죠. 36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심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을 갉아먹는 줄 몰랐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평온했던 일상 속에 서서히 피어나는 불신의 씨앗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감정들이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온 건 2달 뒤였습니다. 영선이가 갑자기 독서 캠프에 참가한다고 발표한 거죠. 1박 2일 일정으로 지리산 근처 펜션에서 진행된다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독서 캠프라니 그런 것도 있어? 제가 의아해하자 영선이는 평소보다 더 들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기석 선생님이 기획한 특별 프로그램이야. 자연 속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거래.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벌써부터 가방을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평소 여행을 좋아하지 않던 영선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외박을 계획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36년 결혼 생활 동안 영선이가 혼자 외박을 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가족여행이나 친척집 방문을 제외하고는 집을 비운 적이 거의 없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영선이가 떠나던 날 아침의 모습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심지어 머리까지 미용실에서 새로 손질해온 상태였습니다. 독서 캠프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차려입어? 제가 물으니까 사진도 찍을 텐데 너무 대충 갈 수는 없잖아 라고 대답하더군요. 영선이가 떠나고 혼자 남은 이틀 동안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역사 강의를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되고 저녁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영선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과 함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영선이가 돌아온 건 일요일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영선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번져 있었고 옷매무새도 어딘가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끌고 들어오는 영선이에게서 또다시 그 낯선 향수 냄새가 났죠. 어떻게 다녀왔어? 제가 물어보니까 영선이는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가고 싶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표정이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영선이가 빨래를 하면서 옷들을 분류하는 걸 우연히 봤는데 새하얀 블라우스 목 부분에 붉은색 자국이 묻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립스틱 자국처럼 보이는 그 얼룩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영선이는 평소에 진한 립스틱을 바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다음 날 영선이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고급 와인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10만 원이 넘는 비싼 와인을 2병이나 구입한 기록이었어요. 영선이는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인데 이런 고급 와인을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독서 캠프에서 이런 술을 마실 리도 없고 말이죠. 그런 증거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6년간 믿고 살아온 아내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영선이를 직접 추궁하지는 못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쌓여가는 상황에서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선이가 다음 독서 모임에 나간 날 저는 몰래 뒤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36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를 의심해서 미행하는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죠. 독서 모임이 열리는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카페였습니다. 영선이는 평소보다 일찍 나가서 미용실에 들렀다가 카페로 향했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영선이가 카페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나타난 사람이 바로 그 기석이라는 남자였죠. 42살이라는 나이답게 정말 젊어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옷차림도 깔끔했어요. 그런데 영선이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서로의 손을 잡으며 반갑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독서 모임 리더와 회원 사이의 관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친밀해 보였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영선이가 기석에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모습까지 목격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적절한 관계였어요.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독서 모임 회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영선이와 기석 둘만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독서 모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둘만의 만남이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영선이를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교차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36년을 함께 산 아내가 어떻게 저를 이렇게 속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선이가 집에 돌아온 건 저녁 9시가 넘어서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영선이의 얼굴에는 묘한 홍조가 떠 있었고 옷에서는 또다시 그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독서 모임 어땠어? 제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어봤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영선이는 오늘은 특별히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대답하면서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선아, 정말 독서 모임에 다녀온 거야?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영선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독서 모임에 다녀왔지. 그럼 오늘 몇 명이 참석했고 무슨 책을 읽었는지 말해봐. 제가 계속 추궁하자 영선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걸 캐묻는 거야? 나를 의심하는 거야? 기석이라는 사람과 둘이서만 만났다는 걸 내가 다 봤어. 제가 이렇게 말하자 영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영선이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늘 나를 집안의 일부로만 봤잖아. 36년 동안 나는 그저 아내이자 엄마로만 살았어. 내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언제 있었는데? 영선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배신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영선이도 소리를 질렀어요. 배신이라고? 그럼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36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나를 여자로 봐준 적이 있어? 그 순간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이면서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은 한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영선이는 안방에서, 저는 서재에서 각자 따로 밤을 보냈죠. 36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돌아다녔고 가슴 한쪽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올려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문화센터 강의가 있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시내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평생 법정에 설 일 없이 살아왔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서 제 상황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아내가 젊은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혼 조정 신청에 필요한 절차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에는 문화센터 동료들을 통해 기석이라는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문화센터에서 함께 강의하는 김 교수님이 그 독서 모임에 대해 알고 계시더군요. 그 모임 말이야, 사실 제대로 된 독서 모임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어. 젊은 남자가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사모 클럽 같은 거라고 하던데. 김 교수님의 말을 듣고 나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석이라는 남자가 단순히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기석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중년 여성들과 관계를 맺어왔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한 증인은 기석이라는 남자가 여성 후원자들에게 기생하며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독서 모임이나 문화 강좌를 빌미로 접근해서 감정적으로 외로운 중년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는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영선이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영선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감출 수 없었어요. 저는 영선이 옆에 앉아서 오늘 알아낸 사실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기석이라는 남자의 정체를 알아봤어. 그 사람은 당신 같은 여성들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자 영선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자 점점 말문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미국에 있는 아들 우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상황을 털어놓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진이의 놀란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현실감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우진아, 아빠처럼 살지 마라. 사람을 너무 믿기만 하면 안 되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을 때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36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분노가 점점 냉정함으로 바뀌어 가면서 이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지 한 달 후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평생 법정에 설 일 없이 살아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아내와 마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법정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6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과 이런 자리에서 만나야 한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영선이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전보다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듯 보였고 평소 단정했던 옷차림도 어딘가 어수선해 보였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프기도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제 측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제시되었습니다. 기석과의 만남을 증명하는 사진들, 고급 와인 영수증, 그리고 기석의 과거 행적에 대한 증언들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죠. 그 과정에서 기석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중년 여성들에게 접근해 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기석 본인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법정에서 본 그의 모습은 영선이가 그토록 찬양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개를 숙인 채 변명만 늘어놓더군요. 그때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어요. 재판부에서 기석의 과거 사례들이 언급될 때마다 영선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기석이 과거 5명의 중년 여성들과 비슷한 관계를 맺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적 혜택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공개되었거든요. 독서 모임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된 1박 2일 여행에서도 고급 숙박시설과 비싼 술을 여성들이 부담했다는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영선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어 몰랐습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순간 영선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마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증언대에 섰을 때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36년간 믿고 살아온 아내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신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목이 메어왔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선이가 마지막 진술을 할 때는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이미 우리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였거든요.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는 부부가 아닙니다. 36년의 시간도 이 배신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순간 영선이가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어요. 감정의 절단이 완전히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영선이가 혼자 남아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남남이 되어버린 거죠.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 혼자 남은 집에서의 시간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36년간 함께 살던 사람이 사라진 빈자리가 크긴 했지만
예상했던 것만큼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함까지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죠. 첫 번째 주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나면 평소 같으면 영선이가 아침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제는 제가 혼자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토스트나 우유 정도로만 때우다가 점점 제대로 된 식사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 의외로 요리하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에서의 역사 강의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동료들이 제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김 교수님께서는 해수교장,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죠. 두 번째 달이 되면서부터는 새로운 일과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려는 목적이었는데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면서 점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7살 된 지수라는 아이가 제가 읽어주는 전래동화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올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죠. 30년간 교육 현장에 있었지만 이렇게 순수한 호기심을 마주하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 우진이와의 관계도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영선이를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직접 영상 통화를 하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게 되었어요. 우진이는 아빠가 요즘 목소리가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라고 말하더군요. 저 자신도 그런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달 즈음에는 우진이의 첫째 아이 돌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영선이와 이혼한 후 처음으로 가족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손주를 안고 있는 순간 작은 행복이 가슴속에서 피어났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제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같았죠. 우진이는 조심스럽게 아빠, 엄마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진아,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원망하지는 않지만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답했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사라졌지만 용서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거든요. 저녁에 혼자 집으로 돌아와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영선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고요한 시간 속에서 저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상실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일상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반년이 흘렀을 때쯤 지역 소식지에서 영선이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사진 속 영선이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화려한 화장은 사라지고 담담한 표정으로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아닌 그저 한때 함께했던 사람이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담담한 인정 같은 것이었죠. 기석이라는 남자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정체가 공개된 후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다고 하더군요. 소셜미디어에서도 정가자로 낙인 찍혀 더 이상 여성들을 상대로 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에 대한 분노도 이제는 많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런 어느 날 평소처럼 지역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서관 고전 문학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여성분과 마주치게 된 거죠.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제가 손에 들고 있던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시는 겁니다. 아, 전쟁과 평화를 읽으시는군요. 정말 좋은 책이죠. 그분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수연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참 따뜻하더군요. 은퇴한 국어 교사라고 하시면서 요즘 고전 다시 읽기에 빠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나이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한 분이었습니다. 저도 교육 쪽에서 일했습니다. 교장을 했었죠. 제가 이렇게 말하자 수연 씨의 눈이 반짝이더군요. 그럼 교육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겠네요. 그렇게 도서관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수연 씨는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문학에 대한 이야기, 교육에 대한 철학, 그리고 노년의 삶에 대한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평범한 만남이 이렇게 소중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군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용한 기대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인생이 65살에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비록 36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아직도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영선이와의 기억들은 이제 과거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증오하지도 않고 그리워하지도 않는 그저 지나간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연 씨와의 만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마음속에 조용한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